영법, 저런법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요즘에 뉴스만 틀면 첫 번째 기사로 미투 운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조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또 우리 센터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군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 김은정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지금 전국에 60여 개 센터가 있고요. 전라북도에만도 군산을 비롯해서 익산, 정읍, 전주 이렇게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센터가 하는 일은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그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문화를 좀 교육하시는 그런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 영상 준비한 거 보고 가실게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그 탤런트 분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지. 아니 그 사회에서 대부분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미투 운동이 진짜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미투 운동이 정확히는 어떤 운동인지 알겠는데 이 안에 담긴 뜻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미투 운동이 뭔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미투 운동은 이제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도 그렇다라는 의미잖아요. 아, 미투?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생존자들이 그 SNS 상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폭로함으로써 이제 그걸 다시 해시태그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어떤 사회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확산되게 된 계기는 작년 2017년도에 엘리사 밀라노라는 미국의 배우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 경험을 폭로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렇게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니 그분도 용기를 가지셨네요. 사실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걸 선뜻 이제 주장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 한 분이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그 피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이것이 확산되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의 폭발력을 가져오게 됐죠.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성범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성범죄의 규정이 또 어디까지고 이것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 형법에서 형사법에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좀 카테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폭력, 성범죄라고 하면 그냥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그리고 희롱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형법적 개념으로만 좀 이렇게 국한을 해서 보자면 강간과 강제추행만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간이라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성기의 결합이 있는 경우를 강간이라 하고요. 예전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그러니까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남자도 이제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가늠한 자는 이렇게 규정이 좀 바뀌었고요. 그런 규정이 바뀌면서 아울러 유사강간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기의 결합은 빠지다 하더라도 강간과 유사하게 학문이나 구강 이런 데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간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 강간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오게 됐고, 또 아울러 지금 좀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건 사실 이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입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성적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폭행과 협박으로 하는 건데 폭행인 동시에 추행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만진다거나 그러면 폭행도 추행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지다 보면 신체적 유형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건 폭행과 동시에 강제 추행이다 라고 해서 형법적으로는 이렇게 강간과 유사강간 그리고 강제 추행이 크게 큰 범죄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죄 영역에 들어온다고 애매하게 말하기가 명확하진 않으나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국가인권해법, 인권위원회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성적 모멸감이라든지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그런 요구들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다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이 형사상 처벌인 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징역형 같은 신분형이 아니라 그런 신체형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해서 행정벌을 취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형법적 개념의 성범죄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일반인들이 말하는 성범죄의 부정까지는 범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성희롱은 법적 처벌은 못 받지만 과태료까지만 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문제네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의 공백은 어떤 경우냐면 김은정 센터장님을 제가 그냥 일반 남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막 이렇게 뚜더지게 쳐다본다거나 막 이렇게 본다거나 예쁘긴 하네 뭐 이런 식의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사실은 그 공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논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이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복물처럼 이 문둥에 터져나오는 이유는 이거는 그 범죄 특성상 둘만 있는 데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래요. 무죄 입증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성희롱에 대한 지금 뭐 법적 처벌이 없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성희롱했는데 어차피 법적 처벌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진행하면은 그게 또 성추행이 되고 성폭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사회 인식이 어때요?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제 성희롱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걸 저지른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는 그냥 뭐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한 말이다. 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뭐 이런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직장을 퇴사하거나 또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조직 내에서 어떤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2차적인 어떤 피해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당한 사람만 되게 억울하고 병만 입는다니까요. 이게 진짜 자 변호사님 이제 저희가 나눠봐야 되겠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벨기에 같은 데서는 2014년도에 이미 거리 성희롱 금지법을 통과시켰고요. 거리 성희롱? 네. 포르투갈이나 페루에서도 이미 관련 법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좀 연관이 있어서 위험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징계를 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단에서는 성 관련된 범죄의 의혹만 제기돼도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 법 체계 안에서는 또 이런 어떤 성폭력을 갖다가 이렇게 폭로했을 때 사실을 적시함에서는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로 또 피해를 당하는 2차 피해를 또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처벌을 되는 걸로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실 플러스 허위가 아니고 사실 그리고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 피해라도 그걸 공표하는 것이 나중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순전히 공공의 이익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과 고소는 당할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범죄도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알리는 데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그룹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걸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걸 했을 때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조하고 지지하지만 참 특이하게도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 폭로자와 가까워지는 거는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는 사회적 힘을 받지만 사회적 관심이 조금만 미비해지면 개인이 감당하고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진술해 주지 않으면 매우 힘든 부분인데 누구나 다 제3자 입장에서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미투, 위두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같이 증거를 찾아주려는 노력들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자기 동기 여경인데 자기 동기생이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상사한테. 근데 도와줬다고 자기가 처벌을 받은 거야. 제3자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그럴수록 나서줘야 된다는 거고 함께 해줘야 돼. 저번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적어요. 피해자가 많죠. 근데 각각의 피해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 나서서 같이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 가해자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문학에 있어서 그 연극계라든지 이런 데 있었을 때 지금 이슈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그 많은 피해자들이 동시에 입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고 주위에서 봤던 모든 분들이 방관자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한 분 한 분이 용기를 냈었고 함께 했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강사자들이 있으면 주위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지지도 해주고 그분들의 손도 좀 담아주는 활동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또 성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런 문제를 좀 봤을 때 앞으로의 우리 제도나 어떤 변화가 좀 인식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시간 이상씩. 근데 문제는 그 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느냐라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 점검을 가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런 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영상만 틀어주고 만달할지 아니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막 몇백 명 강당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랄지 또는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교육을 받았다라고 참석에 사인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 형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성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적인 할애를 해주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1시간 정도를 겨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1시간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1년에 한 번 1시간이에요? 네. 아, 그거 좀 아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미투 운동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막 화르르 있다가 화르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운동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변호사님부터. 우선 미투 운동의 핵심은 숨겨져 있던 불법에 대해서 용기 있게 나도 강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나도 강했다라는 의미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줘서 그 피해자 또한 나도 당했다라고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의 첫 번째 단계인 거기 이르기 전 단계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직 법에 공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고 그 첫 단계부터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분이 용기 내서 말을 하면 손잡아주고 함께해주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으로 그리고 그런 공통된 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이 미투 운동이 이렇게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거는 이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좀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피해자를 공감하는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그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지지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런 법 저런 법 9번째 주제는요. 바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이제 대화를 나눌 때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존중하는 배려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런 법 저런 법이 마지막 회죠. 변호사님 너무 섭섭해. 안녕. 자, 오늘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그 여러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열심히 함께 이끌어주신 우리 최혜정 MC와 함께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방송이 처음인지라 많이 부족했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됐던 방송이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법 저런 법 하기 전까지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사실 몰랐는데 또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또 풀어주셔서 저도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아쉬워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많은 정보를 또 수집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법을 좀 이렇게 유익하고 쉽게 알려드릴까 저희가 좀 휴식 기간을 갖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나중에 이런 법 저런 법 시즌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m so lonely, I need inspiration, let's get party.